안녕하세요. 광문대학교 김태경 교수입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그 주제가 사실 스마트 관광 도시잖아요. 그래서 도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도시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 연구원이랑 하고 있는 그 연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느낀 바를 좀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30분 정도 되기 때문에 핵심을 간추려서 말씀을 잘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하러 사느냐. 보통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자주 하시던 말씀인데, 너는 뭐 때문에 사냐 도대체. 어, 제가 그 고민을 그 대학 가면서 했었어요. 도대체 내가 왜 대학을 갈까? 도대체 나는 왜 일을 하고 돈을 벌까? 네, 생각해보니까 놀고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놀러를 못 다니니까 특히 그런 생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노는 게 도대체 뭘까? 삶을 딱 두 가지로 나누면 여가와 노동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가를 즐기거나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노동은 뭐고 여가는 뭔가 생각을 해봐야죠. 노동은 그야말로 싫은 거죠. 감정적으로 따지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여가는 그런 하고 싶지 않은 것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여가를 찾는 일들은 어찌 보면은 진짜 먹고 살 만한 어, 상황이 되어서, 최근에 우리가 그래도 농업혁명 이후에 정말 먹고 사는 걱정을 조금 잊었을 때 여가가 대중화된 것 같고요. 보통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는 정말 귀족적인 삶이죠. 귀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본인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하인들을 두고 본인은 여가로 탈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여가는 전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고요. 여가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또 고상한 것을 위해서 저희가 유용한 것을 해야 한다. 교육의 철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면 여가라는 것은 결국 노동의 성취물인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피해야 될 대상이나 도망쳐야 될 그런 곳이 아니라, 노동의 잉여가 아니라 정말로 여가가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죠. 논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활동 측면에서 정의를 하면 레저가 되겠죠. 어떻게 놀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놀 것인가. 어, 동기와 자유감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 깊이 내가 이걸 진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스스로가 좀 인간다움 그런 거를 좀 제한을 하고 정말 기계처럼 일만 하게 되면 순수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일 겁니다. 음, 제가 교수를 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일과 제 덕질이 일치가 돼 있다는 거죠. 아마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좀 밖에서도 해라.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라. 외재적인 동기가 주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와 직업이 일치되어 있는 삶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들은 이런 그 맥락에서 보면 외재적 동기와 지각된 자유감이 일치되는 그런 곳이겠죠. 하지만은 그걸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양쪽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순수한 직업을 가지거나 순수한 여가를 즐기거나 하는 그런 탈출구들을 저희가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감을 느끼고 또 여가라고 판단하는 주관적 행위가 곧 여가가 아니냐, 또 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행도 일종의 여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어, 차이점은 뭐냐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계획도 많이 세워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만만치 않은
위험도 있다는 게 좀 다를 겁니다. 레저가 무엇일까? 좀 더 학술적인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자기결정과 유능감 및 관계성을 증진시켜주는 자율적 지지 조건을 통해 육성되는 경험이다. 저는 도저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놀이를 하는 게 레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놀이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레저가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죠. 놀이란 파이디아라고 부르는데, 파이디아라는 건 이데아에서 멀어지는 것이 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적인 것, 신에 가까운 이데아에서 멀어져서 인간이 정말로 인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파이디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파이디아라는 어원 자체가 아이들을 뜻하는 단어, 그리고 교육이라는 걸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신의 형상을 흉내낸 인간이죠. 그리고 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 어찌 보면 제왕들의 놀이들을 흉내내서 우리가 연극도 하고 시도 쓰고 노래도 하는 겁니다. 진지한 존재인 신은 인간은 자신의 장난감 정도로 느끼고 있고, 저희는 그 신을 위해서 즐겁게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플라톤적인 유희에 관한 것이고요. 거기서 바로 예술적인 것과 또 우리가 모방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교육적 효과들에 대한 고찰이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진정한 미덕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플라톤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문명 이전에,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 이전에 놀이가 있었고요. 또 놀이라는 게 사람만 노는 게 아니잖아요. 강아지라든가 또 저희가 새도 즐겁게 자기들끼리 노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물체가 갖고 있는 본연의 미덕을 회복하는 행위가 바로 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과 여가 이런 활동이야말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것, 또 산업적인 어떤 부속품에 해당되는 그런 활동들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우리 신체의 자유와 감각적인 그런 회복을 꾀하는, 그럼으로써 아랫배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구천모 교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이 철학관을 차려야 되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메타버스라는 컨셉 자체가 워낙 새롭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근원으로 돌아가서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습니다. 칸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교합으로서 놀이를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에서 기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에서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을 꾸며내고 또 현실과 다른 어떤 다른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 창조 활동들이 자유롭게 인식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상상력과 또 그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 또 우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도덕률, 이런 지성적인 요소들과 같이 조화롭게 융합되는 그러한 활동들 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성, 즉 지성에서는 또 자유롭고 또 어떤 그 알고 있는 것을 벗어난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강제적인 요인들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니체는 논다는 거를 조금 더 그 형상을 잡아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로또를 사잖아요. 로또를 사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로또를 사면 온갖 상상을 다 하시죠. 이제 로또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죠? 로또 당첨일이 되고 나면 로또 1등 받은 사람 빼고 나면 별로 행복한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게 확률적인 어떤 상상이 동원되고 또 확정적이지 않고 우리가 기대에 가득 찬 그런 상황들이 일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이게 주사위 던지는 것 자체가 노동에 편입이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확률적인 상황, 결과물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로또의 그 결과물인 그 상품 내지는 당첨금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확률적인 행위는 새로운 뭔가를 찾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도구일 뿐인 거죠. 저 확률적인 상황을 통해서 성취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사위를 던지고 또 구슬을 굴리고 하는 그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걸 함으로써 뭔가 두근두근하는 느낌을 가지는 오로지 새로운 호기심과
기대를 발현하기 위한 그런 계기를 얻는 그런 과정 자체가 어린이들에게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다라고 하는 게 어떤 그 고상한 목적, 뭐 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취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 작년에 오큘러스를 구입한 건 물론 게임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 메타버스를 위해서 구입한 건 아니고요. 여러 게임들을 하면서 또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또 메타버스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요. 오큘러스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영화도 보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살고 있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재미있게 놀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요즘 논문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사람들도 나와서 얘기하는 게 메타버스의 기원이 어딜까? 뭐 누구는 이제 닐 스티븐슨이 썼던 소설에서 메타버스가 나왔다. 또 그 우리 레디 플레이어 원, 어니스트 영이 썼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이 소설에서 메타버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타버스의 기원을 찾는 거는 그렇게 생산적인 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메타버스가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앉아서 역사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어, 선생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제 집에도 두 분의 훌륭하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 제 자녀들입니다. 어, 초등학교 6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이 이제 올라가는 제 자녀들이 저희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고 교과서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그 오큘러스 기기를 주면 정말로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테라리아 게임을 같이 하게 하고 또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게 하고 이러면 정말로 메타버스가 뭔지 저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친구들입니다. 어, 훌륭하신 분들이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학자로서 또 실무자로서 메타버스를 이해하려면 정말로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과연 아이로 남을 것인가? 그건 아닐 것 같고요. 한 10년 지나면 이제는 저희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되는 새로운 세대가 되겠죠. 그때 되면은 이 젊었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 자기들 경험했던 메타버스 세상이 실제로는 경제 세계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 저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메타버스가 일이냐 놀이냐 글쎄요. 제가 여러 군데 가면서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참 저희 세대 내지는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메타버스가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명백히 게임이고요. 이 안에서 자기들이 자유를 찾기 위한 어떤 돌파구를 얻는 지렛대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라는 거는 굉장히 일에 가까운 거죠. 사내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를 메타버스로 했다. 주로 메타버스에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보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엔 이걸로 일을 하자는 건데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메타버스로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저희는 메타버스 안 할래요라고 하는 게 제 첫째 생각이에요. 가상세계에 관해서 저희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상세계의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형상학적 연구죠. 가상세계는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마치 우리 건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결국에는 시멘트와 철골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건물들은. 뭐 유리창도 있고요. 그런 건물을 해체해서 아니 뭘로 되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기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또 메타버스 서비스도 많이 등장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접근했던 방법은 그런 어떤 해석적인 방법들로 접근을 많이 했었던 거죠. 가상 세계에 관해서 이제 가장 공헌이 컸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따져보면 밀그램하고 피시노 같은 이런 초기 연구자들이에요. 혼합 현실과 가상 세계 그리고 현실과의 차이를 보기 위한 다양한 컨티넘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컨대 에피 프레임워크라든가 또 디바이스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가상 사회를 구현하고 있는지 또 가상 세계에서 나의 실제감은 어떠한지
증감에 따라서 저희가 또 가상세계를 분류하기도 했었고요. 상호작용성이라든가 또 형상학적으로 우리가 가상세계의 어떤 국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라이프 로깅이라든가 거울세계라든가 증강현실, 가상세계 뭐 이런 카테고리를 잡는 작업들을 굉장히 지금까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따져고 보면 기반 기술에 대한 이해는 꽤나 진행이 많이 됐어요. 저희가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상품으로 팔 수 있을 정도까지 갔다는 거는요. 이미 상업화 가능한 기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서비스 활동, 예컨대 뭐 게임이라든가 회의, 그리고 박물관, 전시, 또 여행,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또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이 EA 폭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벌 거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저희가 사실 경험을 못 해보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경우는 뭐냐면 게임을 판매하는 거예요. 게임을 판매하고 또 그 안에서 저희가 동영상을 보여주고 또 미디어로서의 가상사회를 저희가 체험하게 하고 이런 측면이지, 도대체 저희가 생각하는 가치 생산에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저희가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이어지는 인터넷의 발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제 생각에는. 초기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요, 굉장히 과학자들이 쓰는 정보 교류의 네트워크였어요. 엄청나게 멋있고 좋은 네트워크였죠. 그러다가 넷스케이프 이후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도구들을 민간에게 공개하자, 또 그 위에 결제를 붙이자, 이게 상업 플랫폼으로 발전이 됐거든요. 지금 오면 어떤 플랫폼이죠? 인간 관계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을 그 안에 투영하는 거울과 같은 플랫폼으로 바뀌었어요. 가치 생산력들이 점점 올라가면서 그에 지원하는, 그 가치 생산을 지원하는 기반 기술과 서비스들이 점점 이제 추가가 되는 그런 스피럴을 그리는 그런 구조로 점점 발전이 되는 거죠. 현재 나와 있는 메타버스에 관한 컨셉들은 굉장히 그런 것과는 아직까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당장 오늘이라도 구현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메타버스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딱 빼고 얘기해서 메타버스로 스마트 관광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가치 생산이라는 측면이 풀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치 생산을 풀고 간다 그러면 현재 있는 메타버스 단계가 굉장히 그 낮은 레벨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올바른 궤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기차가 목적지까지 가려면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되거든요. 기찻길 위에 기차를 제대로 올려놓기만 하면 기차가 목적지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생산을 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우리가 기차를 궤에다가 올려놓는 작업들을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뭘까?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제가 지식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이제 분석과 연구인데요. 오큘러스 스토어에 이제 한국 스토어만 얘기입니다. 한국 스토어에 241개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제 매일매일 증가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글로벌 그 오큘러스 플랫폼 위에서는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241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도대체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를 키워드를 쭉 따라봤는데 주로 이제 액션과 어드벤처, 뭐 게임, 캐주얼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저희가 그 구글 플레이라든가 뭐 애플의 그 아이튠즈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그 모바일 앱들의 흐름과 크게 다르잖아요. 대부분이 게임이고 또 뭔가 이렇게 노는 것들에 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흥미로운 사실이 그런 모바일 생태계에서 없던 게 여기 있어요. 뭐냐면 명상과 여행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올라와 있고, 또 잘 보시면은 그 관련된 키워드들이 또 여행과 탐험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굉장히 상위로 올라와 있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메타버스는 뭐가 다르길래 그 모바일 세계와는 다른 키워드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걸까? 명상 관련된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타버스. 제가 그 거의 하루에 저는 한 4시간을 오큘러스를 쓰면서 보내거든요. 밤에 이제 집에서 연구실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애기들은 다 자고 저는 지쳐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오큘러스 끼고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면 지치잖아요. 근데 힘들어요. 다 몸을 움직이는 거라서. 힘들면 뭐 하냐면은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카라든가 뭐 트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죠. 요즘에는 이제 크레이트 포트리 VR 이걸 하고 있는데 도자기를 빚으면서 자아를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건지. 자, 영상이 지금 끊어지나요? 네, 살짝 끊어집니다, 교수님. 네. 장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도자기를 만드는 어, 공방에 지금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도자기를 저렇게 빚어요. 지금 명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도자기 빚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촉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상상 속의 촉감이긴 하지만 도자기를 빚으면서 내면을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이쁜 도자기를 빚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저걸 샵에다가 올립니다. 항상 VR 기기를 끼고 있으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양이 돼요. 이렇게 느낌이 팍 오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정말 한심해 죽어요. 저게 도대체 뭘 한 짓인가? 그래서 저도 저를 찍은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밖에서 제가 도자기를 굽고 있는 영상을 봤는데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저기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앱스토어에 메디테이션 장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바일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앱들이 메디테이션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많다라는 게 100개가 채 안 됩니다. 앱스토어에 얼마나 많은 앱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앱이 있지만 명상과 휴식에 관한 앱들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바일 앱으로는 다른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모바일 앱의 세계는 유리창에 갇힌 세계거든요. 요 조그만 유리창에 들어있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명상을 하려면 그야말로 많은 상상력들을 요구를 해야 되고 그만큼의 우리 정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VR 세계로 가게 되면 메타버스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머전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새로운 명상과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투모르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키워드들이 경험과 여행과 명상과 휴식에 굉장히 많은 연결 관계를 갖고 있고요. 특히 명상과 휴식이 우주와 탐험과 또 교육에 관한 굉장히 많은 또 연결이 있습니다. 경험과 여행은 소셜에 관한 연결이 굉장히 많고요. 이러한 연결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결국 이 메타버스에서 레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활동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했지만 스포츠 또는 뭔가 이렇게 체험, 문화, 관광 이런 키워드를 이해해도 어떤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내면을 탐구하는 또 다른 관광의 길이 열리는 것을 저희 보고 있어요. 도대체 키워드들의 그 관계는 어떨까? 여러분이 보시면 키워드 네트워크가 쫙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들이 다른 키워드를 이끌어내는 그런 관계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 그 중심 키워드들의 위상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 키워드가 다른 그 키워드들의 조종자 역할을 하는 것인가, 또 행상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또 문직이나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GNF 분석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 역할들을 보면 이 레저라는 키워드가 사실은 다른 그 키워드들 예컨대 뭐 게임이라든가 또는 아트라든가 무비라든가 이런 키워드들의 어떤 중간 연락책 역할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투어리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결국에는 게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투어리즘을 하고 투어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또 게임으로 가고 또 그걸 통해서 소셜이라는 걸로 가고 서로 다른 키워드들 연결하는 그런 레이슨 역할을 또 하게 되죠. 또 다른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의 게이트 키핑 역할을 또 레저가 하고 있습니다. 레저와 같이 나오는 등장하는 키워드 예컨대 레저 플러스 명상 그럼 사실은 이 레저라는 키워드를 찾아 들어가서 명상이라는 키워드를 또 저희가 취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 또 아트라는 것, 프로덕티비티라는 것 이외에도 상당히 상위의 이 키워드로 보면 연락책과 문지기가 이 키워드를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앱들을 쫙 놓고 봤을 때 이 앱의 디스크립션을 분석한 거거든요. 디스크립션을 쫙 놓고 봤을 때는 이 오큘러스 세상에서 이 VR 버추얼 월드 세상에서 레저가 차지하는 위상이 이전에 모바일 세계에서 차지하던 위상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디스크립션이라는 거는 결국 개발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어떠한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용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리뷰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이걸 느끼느냐? 그걸 또 파악을 해봤어요. 오큘러스 앱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친절하게 사용기를 다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데이터를 얻으려면 정말 돈을 들여서 막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다 올려놨어요. 그냥 긁어오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쫙 긁어와가지고
그 코멘트들에 대한 토픽 어널리시스를 ADA 방법으로 했어요. 적절한 토픽 개수를 찾아보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돌려서 봤더니 이 보면은 가장 낮은 지점에 이제 9개로 나오잖아요. 그 낮은 지점 근처에 가장 적절한 토픽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토픽들의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뭐 컨텐츠나 경험, 또 PC 커넥션, 메디테이션, 스토리텔링, 무비, 스페이스, 퍼즐, 아웃도어 이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그 주제를 가지고 뭉쳐 있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뷰를 할 때도 이게 과연 나한테 이제 얼마큼의 그 평안과 안식을 주느냐, 또 얼마큼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가,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리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게임을 싫어하시지만 이 게임을 잘 아실 거예요. 테트리스, 그죠? 여러분들 테트리스 못 하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테트리스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게임이잖아요. 이 오큘러스에 사용하면 그냥 게임이 아닙니다. 명상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테트리스를 하면서 명상한다는 건 정말 웃긴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힐링이 됩니다. 하시다 보면.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제가 좀 빨리 돌릴게요. 비가 오는 숲에서 여러분이 액션을 취하면 저 액션이 소리로 바뀝니다. 리듬으로 바뀌고요. 형상으로 바뀌고 이펙트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세계와 동화되는 느낌들을 가져가고 또 그 느낌 속에서 스스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하는 거죠. 물론 게임이 안 되면 힐링이 아니라 열을 받긴 하지만 대부분의 힐링이 됩니다. 주변도 막 둘러보면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아예 그냥 저희가 힐링을 위해서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트립이라는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기분도 말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들어가서 명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sense of well-being. 자, 이쯤 하죠. 제가 트립을 선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여러분 꼭 한번 써보십시오. 그 오큘러스를 제가 꼭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사라는 얘기는 아닌 게 어차피 여러분 다 사시게 될 거예요. 스마트 관광도시에서 보통 보면 이제 그 요즘 이제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도 하고 있고 지금 진행이 중인데, 보면 뭐를 도대체 이 스마트 관광도시에서 메타버스로 할 수 있느냐, 대부분이 아마 VR, AR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 AR로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 등장시킨다든가 해가지고 뭐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할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 과연? VR 플랫폼을 이용해서 관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장소에 가서 AR 형상을 띄우는 게 과연 이게 메타버스 건강인가? 그런 의문들을 요즘 저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그 어디 완드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은 전 세계의 모습들을 쫙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디로 가고 싶어요? 그럼 완드로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카고로 갈 수 있습니다. 시카고의 5년 전의 모습, 10년 전의 모습도 그 안에서 볼 수 있거든요. 타임머신 기능을 이용해서 공간과 시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볼 수가 있어요. 몸으로 실제로 그 공간 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 VR로 하는 체험이라는 것이 과연 관광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여지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그림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이게 관광일까? 그럼 고민을 또 해봐야죠. 또 이게 재미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 생각을 해볼 게 많아요. VR, AR, 레저가 과연 재미 측면에서 어떻게 또 연결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단순히 그 체험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떤 그 에버랜드와 같은 그런 체험장 형태로 이거를 메타버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저희가 이전에 해본 게 있잖아요. 속초행. 이게 지금 포켓몬고죠. 포켓몬고를 가지고 저것 때문에 속초를 가는 거죠. 속초에 포켓몬이 많이 나오니까. 어떤 장소로 가게 하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거라면 정말 메타버스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현실 기술 기반을 고려해서 그 기술이 어떤 동기와 효익을 자극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목적과 성취를 이뤄내는 것인가의 고민,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탐닉과 가치에 대한 어떤 이해가 동반이 되어야만이, 그리고 그게 좀 더 넓게, 좀 더 편하게, 조금 더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형태로 가야지 저희가 연쇄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메타버스 관광 도시 안에서 스마트 관광 도시 안에서 저희가 메타버스 서비스가 정말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AR, VR 기술의 경연장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제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스마트 관광 도시와 조금 연결을 시켜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갈 길은 멀고요. 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가, 또 궤를 제대로 지금 잡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이 세계를 확장해 왔거든요. 저희가 바퀴를 이용했을 때의 세계와 배를 타고 대양을 나갈 때의 세계, 또 엔진을 저희가 활용했던 세계와 컴퓨터나 클라우드 인터넷을 활용했던 세계는 점점점 그 세계의 범위가 달라요. 점점 확대되어 왔어요. 또 하나 다른 얘기는 기술은 또 세계를 좁혀왔어요. 저희가 미국에 있는 사람, 또 영국에 있는 사람과 지금은 계속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은 다른 데 있지만 저는 계속 소통할 수 있어요. 기술은 간격을 축소시켜 왔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이 기술을 통해서 점점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도 기술을 통해서 점점 좁게 가깝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확대와 축소 사이에서 메타버스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만이 저희가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에서 메타버스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